네, 안녕하십니까. 국제무역사 관세법이랑 대무역법 그 강의를 맡은 이상헌 관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일단 먼저 해드리면, 저는 2014년도에 이제 관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이제 합격한 뒤로 이제 서울에 있는 관세법인에서 이제 FTA 컨설팅 업무랑 이제 환급, 그 AO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관세무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처음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국제무역사를 이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무역사를 공부했을 때처럼 내가 관세무역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안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사를 강의를 하기에 앞서 일단 국제무역사에 대한 공부 방법을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사의 뭐 시험 출제 뭐 시간이나 뭐 시험 뭐 기간 이런 것들은 이제 박성현 강사님께서 이제 전달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관세법이랑 이제 대무역법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무역사에 나오는 이제 관세법이나 이제 대무역법에 대한 그런 범위는 굉장히 방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은 이제 특히 관세법만 하는 게 아니라 환급특례법상의 그런 환급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대한 양을 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공부를 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과감히 이제 버리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국제무역사 무슨 뭐 고시를 패스한다거나 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게끔 합격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골라서 이제 기본 강의랑 이제 앞으로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이 이제 최고의 이제 목표니까 그 합격에 맞게끔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공부 방법을 좀 보시면 일단 국제무역사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합격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합격 전략. 합격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관세법이나 대무역법상은 워낙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무역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방대한 내용을 다 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보는 것보다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함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는가, 어떤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빈출되는 내용이 어느 쪽에 있었는가, 그런 전략을 일단 짜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 똑같은 논리죠.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무역사도 마찬가지고 일단 합격 전략을 짜시고 전부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만 공부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이제 국제무역사잖아요. 국제무역사랑 이제 무역관리사, 원산지 관리사는 이런 그 무역 관련된 그런 자격증 시험에서는 기출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도 올해 또 나오고, 올해 나왔던 문제도 또 내년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뭐 관사 시험이나 뭐 국제무역사 공부했을 때 그런 이제 방식들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빠뜨리지 않고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1번 지문부터 4번 지문까지 기출됐던 내용들을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과 틀린 지문을 체크를 일단 다 하시고, 맞는 지문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틀린 지문도 왜 틀렸는지 기본서의 내용을 찾아보시고 왜 틀렸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는 부분은 이제 보지 않고 뭐 틀린 지문은 보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아는 지문, 모르는 지문 싹 다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출 문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국제무역사도 암기를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겠죠. 실제 시험에서도 이해만 하고 넘어갔다면 실제 시험에서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개, 두 개 정도가 그렇게 헷갈리게 나오는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적으로 이제 암기를 꼭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암기를 어떤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 워낙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암기,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나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찝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대외무역법이랑 관세법이랑 이제 전자무역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은 이제 대외무역법부터 이제 기본 강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은 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 또 좀 추가가 되었거나 그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이제 설명을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무역은 뭐 어떤 그런 학문의 깊이가 있다기보다 상식적인 면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분량을 잡아서 이제 강의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이제 관세법이랑 이제 대외무역법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무역은 공부를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 관세법은 한 60% 60 정도 이제 공부량을 투입을 해 주시고요. 대외무역법은 30에서 35 정도. 다음에 전자무역은 한 5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셔가지고 그 공부하는 배분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무역법 1장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외무역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대외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출이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바로 법을 정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법률로서 이제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이제 취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외무역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대) 무역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이제 법률로 제정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이제 법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이랑 관세법이랑 외국환 거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무역법 시간이라고 해서 대외무역법이 제일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대외무역법이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모든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포괄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역의 일반법이고 보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이 있는데 이 관세법은 수출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가 그 통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은 이제 대금 결제, 대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수령을 할 것이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기본법 말고도 기타 관련법이라고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입과 관련된 법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뭐 약 한 52개 정도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52개 정도의 개별법이 나와 있는데 개별법으로 되어 있으며 그 법 중에서는 이제 약사법, 뭐 동식물 보호법 해서 52개의 개별법이 있습니다. 약을 수출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라. 뭐 동물을 수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신고를 해라. 뭐 그런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이 그 각 개별 법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2개의 개별법들을 수입자가 하나하나 찾으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대외무역법상의 주관 부처인 산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런 개별법들을 모아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공고하는 게 바로 통합공고입니다. 통합공고. 수입자가 일일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산자부 장관이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을 모아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수입자는 이 공고를 보면 어떤 식으로 수입을 해야 되고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자부 장관이 공고를 한다. 공고하는 사람은 산자부 장관이고 각 개별법에 대해서 내용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주관부처,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들이 내용을 제정을 해서 산자부 장관한테 주면은 산자부 장관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기본법이랑 기타 관련법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외무역 1장에서는 앞에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상 이제 무역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절차가 짜여져 있는지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역 관련 법이 또 나오죠. 3대 기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법이든 목적을 이해하고 가시면 그 법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수입과 수출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 목적이 수출을 지원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예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무역, 수출과 수입을 다 포함하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다 진흥시키겠다. 그래서 공정한 거래 질서,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그 질서를 확립을 해서 국제 수주의 균형과 통성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결국은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겠다. 이 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상의 특성을 보시면 국제성, 대외성, 대외적 성격, 종합성, 규제 대상의 포괄성, 그 다음에 위임 입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 입법성은 산자부 장관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하부 기관인 뭐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세관장한테 위임을 해서 그 세관이 어떤 법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최고의 가장 위에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외무역법상에 있는 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대외무역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 규정으로 법을 위임시켜서 이제 이렇게 제정을 해놓은 것이죠. 예. 그리고 대외무역법상의 주관부처는 산자부 장관. 옛날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는데 이번에 산자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예. 그다음에 대외무역법상의 운영 원칙은 보시면 자유무역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조장 원칙이다. 그래서 WTO 무역협정에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무역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러한 개념들을 이제 대외무역법상에 가져온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역 거래자의 관리, 무역 거래자 말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수출 수입을 위임하는 자 모두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역업자랑 수출입 대행, 무역 대리업자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 의한 무역업의 이중관리 보시면 대무역법상의 무역업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으면 무역을 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역업 고유 번호는 강제적으로 번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무역협회, 키타에서 무역업 고유 번호를 발급받으면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번호를 발급받은 업체가 그 업체가 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무역업 고유 번호를 관리하고 있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문무역상사가 나옵니다. 전문무역상사는 이번에 작년에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령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법에도 이제 규정을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무역상사, 전문적으로 무역을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이 어디로 수출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무역상사한테 맡겨서 수출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법을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법으로 이제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 무역협회에서 이런 전문 무역상사를 관리하다가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출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가 있어서 대무역법상의 전문 무역상사를 다시 규정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전문 무역상사에 대한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지정 요건은 어떤 게 있는가? 작년에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죠. 그 문제가. 예. 3번에 보시면 전문 무역상사는 대외무역법상 제도가 아니다. 제도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브 자료를 이제 파일로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무역상사는 폐지가 되었고요. 예. 자, 이제 그다음 보시면 무역업 고유 번호의 부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나오죠. 이제 무역 통계 작성의 유의.
수출입 실적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고유 번호가 없으면 기타에서 이 사람이 수출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역업 고유 번호를 이제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나오죠. 그리고 무역 거래자로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를 한다.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나오죠. 무역협회가 이제 관리를 하고 강제가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수출입 거래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의 정의, 용역의 정의, 수출입 개념. 용어의, 말 그대로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가, 심심치 않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도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출이 자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을 보시면, 대무역법상 무역의 대상은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입이 되는데, 그러면 수출입의 대상도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물품의 수출입, 용역의 수출입,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입,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자, 물품의 수출입은 어떤 건가? 그런 것들은 다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알면 수입은 바로 따라오겠죠. 물품의 수출은 어떤 건데, 물품의 수입은 수출의 반대니까 수출만 암기를 해주시면 수입은 저절로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물품의 수출을 먼저 보시면, 물품, 물품의 수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들, 대신에 조건으로서 유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 증여는 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나는 것은 유상에 한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는 것들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역.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를 딱 정할 수 있는데, 용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역, 말 그대로 뭐 내가 노동을 제공해줬다. 그러면 그 노동을 어떻게 수출로 볼 것이고 어떻게 수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의 수출입을 정하기 위해서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랑 비거주자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이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광 수출이 되겠습니다. 관광 수출. 법상의 표현은 아닌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이제 관광 수출이라고 이제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를 하겠죠.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뭐 유적지를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돌아다니면서 밥을 사 먹는다든지 그런 걸 하면 이제 관광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 수출을 하면 외화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를 하는 것도 용역의 수출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상업적 해외 주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법인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관세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관세법인을 설립을 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관세 컨설팅, FTA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업적 해외 주재. 외국에서 주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컨설팅을 제공을 하면 이제 외화가 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상업적 해외 주재에 대한
주재로 인한 용역의 수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주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세사가 외국으로 나가서 FT 컨설팅을 외국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 요거랑 약간 다른 개념이죠. 요거는 법인을 외국에 두고 있고, 이거는 법인은 한국에 있는데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물품과 용역,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세 번째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트북 같은 저장 매체에 의해서 물건을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제 인도를 해준다든지, 이제 두 번째로 전자적 통신망, 어떤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업로딩 해주는 거, 이것도 이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반대는 수입이니까 수출을 알고 계시면 반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역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무역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그래서 등은 물품이랑 용역이랑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말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수출과 수입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물품이란 다음을 제외한 동산이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상의 이제 규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치한 서류를 제외한 것은 다 동산으로 봐서 이제 물품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의 수출을 이제 용역의 수출에 대한 정의를 정하기 전에 용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이란 대형무역법상 경영, 법무, 회계, 세무,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이제 용역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런 용역을 수출입하게 되면 이제 무역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경영이나 법무, 회계, 세무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거는 이해만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호, 문자,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모든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공시하는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직문을 보시면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렇게 해서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만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밑에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 이러한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문까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의 정의랑 수입의 정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수출이랑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수입은 수출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를 위해서 물건이 외국으로 인도가 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제 갈로에 보시면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서 매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서 물건을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외국을 판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도 이제 수출의 정의에 포함이 되겠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체크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체크 포인트는 수출의 정의, 수출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서 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의 정의도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체크 포인트 보시면, 수입의 정의 밑에 체크 포인트 보시면, 북한과의 물품 거래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아니라 반출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 반출, 대북한 유상 방출도 수출의 정의에 포함이 되겠다. 근데 유상이 아니라 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도 이제 기출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북한 유상 반출도 수출의 정의에 포함이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 수출입 거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를 제한하겠다. 절대적 제한입니다. 뒤에 나오는 수출입 제한 물품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수출입 거래 자체를 절대적으로 제한하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WTO 협정에서는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무슨 특정한 사례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뭐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 자체를 금지해버리는 수출입 거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한의 사유도 보시죠. 그리고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 다음에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 산업통상부 장관을 앞으로 이제 제가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산자부 장관이라고 그냥 이제 약칭을 해서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자원의 보호,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이 의무에 의해 이 마약을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을 뭐 마약을 뭐 인간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 출입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걸어놓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출입의 승인의 유효 기간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입 제한 물품이 있으면 이 제한 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수출하게 해주겠다. 수입하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승인입니다. 승인은 그 행정행위의 개념인데 행정법상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승인은 원래 자유로웠는데 그것을 금지를 해놨죠. 그래서 그 금지를 풀어주는 게 바로 승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 수출입은 승인이다. 뒤에 또 보시면 전략물자 수출입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수출입 승인보다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물자를 수출을 하는 자는 산자부 장관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수출입 장관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허가를 받고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해를 좀 하기 쉽게 그림을 좀 그렸는데 전체 물품을 B 플러스 D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B랑 D가 있습니다. 이 물품이 전체 물품이라고 보면 수출입 제한이 없는 물품을 D라고 하고요. 이 D, 수출입 제한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물품이죠. 자유로운 물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는 수출입 제한이 없고 B는 수출입 제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C는 B 중에서 제한 물품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면제시켜 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아예 제한이 없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는 말은 수출입 승인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이 있는 물품은 승인 대상 물품에 해당이 되겠죠. 수출입 승인 대상 물품에도 해당이 되고 수출입 제한 물품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수출입 공고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입 제한이 있다는 것은 승인 대상 물품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승인 대상 물품은 공고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입 공고 대상 물품으로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을 보시면 산자부 장관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 다음에 생물자원의 헌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바로 제한 물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수출과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의 원칙입니다. 근데 물가 안정 수급 조정을 위해서는 1년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제조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뭐 1년을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수출입 승인 대상이다. 승인 대상이라는 것은 수출입 제한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제한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려면 수입 공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뜻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의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 대상은 이렇게 나와 있죠. 원산지, 도착항, 규격, 수출입 물품 등의 용도, 승인 조건. 변경 승인이랑 변경 신고는 약간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신고보다 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승인은 약간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승인 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은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경 신청을 보시면 변경 승인 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고, 신청 기한은 승인의 유효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뭐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입 승인 면제 대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출입 승인 대상이다. 수출입 승인 대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다. 그래서 승인을 정해놓았는데, 승인 대상을 정해놓았는데, 근데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면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니까 우리 특별히 국가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교관이 뭐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그리고 긴급히 처리해야 될 물품으로서 정상적인 수출 수입 절차를 밟아 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수입하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는 것들,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 면제 대상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입 실적 부분은 일단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실적 이제 이거 보시면 산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 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 획득량 원료 기재의 국내 공급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을 좀 보시면 유상수출, 크게 유상수출이 나와 있습니다. 유상수출은 FOB 통관액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가득액이지 않습니까? 물건이 수입이 돼서 만약에 30원을 수입했는데 이것을 이제 중개차익 10원을 남기기 위해서 40원에 수출을 했다. 그러면 40원, 수출금액 40원 마이너스 30원 하면 가득액 1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출금액, FOB 금액에서 수입금액 30원을 빼면 그 가득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적 금액은 중개무역대금은 가득액, 그 다음에 원양오로는 외국화 은행의 입금 확인분, 원양오로 현재 경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국화 은행의 입금 확인분,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 포장용 골판지 상자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실적이나 기간 부분에서 다 붙어 다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은 외국화 은행의 결제 또는 확인액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 또는 영화제, 박람회, 외국에서 영화제, 박람회 등을 해서 현지 판매되는 경우에는 외국화 은행의 입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과 용역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적을 이제 계산을 하냐면,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것을 이제 수출 또는 수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이자 무역협회죠. 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입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그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 확인한 금액이 바로 수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 금액은 이렇게 6가지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은 돈과 관련돼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입금이 되었는지, 그냥 돈과 관련돼서는 확인하는 그런 기관은 은행이고, 뭐 수출이 되었는가, 수입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이자 뭐 전자적 형태 무채물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에서 발급한 그런 수출입 확인서를 은행한테 제출을 하고 그 은행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수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입금 확인하는 거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출입이 되었는지 증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실적 확인은 은행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 시점을 보시면 원칙은 수출 신고 수리일이 되겠죠. 근데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 무채물 그 다음에 중개무역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 시점은 수출 신고 수리일 또는 입금일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외화 획득용 원료 설명드렸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금액은 외국은행의 결제 또는 확인액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리고 시점도 그럼 당연히 결제일이 되겠죠. 결제일. 그 다음에 당사자들끼리 뭐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대금 결제일로 이제 그런 시점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영수 후 물품을 국내로 공급하는 경우에 실적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 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물건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사람한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국내에 제공을 하는 거지만 외화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로 봐주겠다. 더군다나 외화를 또 받았기 때문에 수출로 봐줘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입 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내에서 보세구역 내에 공급을 하는 거지만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볼 수도 있고 외국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보세구역으로 공급한 것 자체가 수출로 봐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외화를 또 영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은행의 입금액, 그 다음에 인정 시점은 입금일, 인정 범위는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을 한다. 수입은 간단합니다. 그냥 수입 실적의 인정 범위는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 금액도 수입 통관액. 수입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IF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수입 통관액도 CIF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인정 시점은 수입 신고 수리일로 한다. 근데 다만 외국 인수 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경우에는 지급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수입 인정 시점, 뭐 인정 금액,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단순하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증명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공고와 이제 통합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